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여러분. 오늘 CEO를 위한 재무상태표로 현금 흐름 파악하는 방법, 또 리스크 파악하는 방법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 3월 결산 끝나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렇게 많이 보시죠. 재무상태표가 뭐냐라고 하면 많은 대표님들이 하면서 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재무상태표는 어떤 시점에 자산과 그리고 그 돈이 자산이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와서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부채와 자본을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있죠. 이거 재무상태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집이 몇 채야, 건물이 몇 채야, 건물이 몇 개야, 이렇게 자산 상태를 파악하는 용도로 특정 시점이 들어가 있고 자산 상태가 파악되는 용도로 돼 있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는요, 어떤 시점에 자산 상태를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부자를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은 1년에 얼마를 벌어, 연봉이 10억이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손익계산서적인 측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를 버는지를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더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다.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이 있는데요. 대표님들은 자산하고 부채 중에서 이 비율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지만 우리 회사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의 구성 요소를 보면 회사의 생존 현금 흐름이 좋은 재무제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 항목 중에 CEO의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까지 재무상태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건강지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놨는데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으면 뭐가 필요하죠? 부채를 상환하려면 이자도 내야 되고, 그죠? 원금도 상환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부채가 많으면 채무 갚는데, 이자 내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돈이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잘 돌게 하려면 부채가 어느 정도 적어야 되는데, 일단 부채에 대한 비율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요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산의 총합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대변하고 차변이 같다라고 하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명제 같은 거죠. 그래서 자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내 돈이 나옵니다. 부채라는 건 남의 돈이죠. 남의 돈하고 내 돈하고 합쳐서 우리 자산이 구성이 되는데, 내 돈은 어떻게 구하냐, 자산에서 남의 돈을 빼는 걸로 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차평균의 원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나중에 이 강의를 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채 비율로 보는 회사의 체력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부채 비율이 뭐냐?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를 부채 비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비율을 얘기하겠네요. 남의 돈의 크기, 내 돈을 기준으로 한 남의 돈의 크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100 정도면 부채하고 자본이 같다, 그죠? 1이니까 그 1은 이제 그 100%로 보니까 부채 비율이 100 정도면은 내 돈하고 남의 돈하고 반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채가 높으면은 이자 비용이 증가가 되니까 아까 현금 순환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거냐? 왜냐하면 또 업종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초창기 회사, 또 성장하는 회사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달라고 제미나이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업종별로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냐 했었을 때 너무 범위가 넓게 나와가지고 큰 의미는 없겠다. 다만 이제 뭐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동안 현금 흐름이 좋아서 자기 자본이 많기 때문에 평균 부채 비율이 낮구나. 제약 바이오나 음식물 유통이 평균적으로 100%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근데 조선건설이나 금융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그런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서 어쩌면 리스크에 취약한 업종들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평균 부채 비율은 109.45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회사들은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회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데가 코스피인데 여기서도 벌써 10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데일리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 이상이 된다라고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건전한 자산을 유지를 하고자 할 때 자본의 100% 이상이 넘지는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비교적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채를 많이 끌어서 무리하게 건물도 사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부채 비율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건강함 정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회사의 생존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가 있죠, 여러분. 유동 자산하고 유동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유동 자산 같은 게 뭐냐면은 현금이죠. 예금, 재고 자산, 매출 채권 이렇게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채무 이런 겁니다. 매입 채무, 선수금, 단기 채무 뭐 그런 것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크면은 대부분 정상이고 계속해서 커나가면은 매년 내가 어떤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갚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재고 자산하고 매출 채권은 돈이 안 도는 거예요. 그죠? 유동 비율이 높은데 유동 자산이 높아서 유동 비율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재고 자산하고 매출 채권에 돈이 묶여 있어서 돈이 안 도는 경우에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 조절을 통해서 이익도 좀 조절을 하는 편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생존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 비율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고나 매출 채권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대표님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저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 보여요.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지 아니면 억지로 이익을 내는 회사인지 이거를 우리 대표님들이 저처럼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로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우리 일본의 유명한 경영자가 있죠.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나모리 가즈오가 재무제표를 보는 관점을 나타낸 책인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낸 이익은 어디로 갔을까? 대표님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회사가 이익은 냈는데 나한텐 돈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 나의 자본이 증가한 거고 부채하고 자본이 증가한 것만큼 나의 자산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이 늘어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려면 어떤 자산이 늘어났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요. 이게 대차평균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현금이나 예금이 증가했다.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유동 비율도 증가했을 거니까 부채는 그대로인데 유동 자산이 증가를 했을 거니까 유동 비율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좋은 회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 이거는요. 이익이 늘어났지만 일단 재고를 쌓아놔서 안 팔리거나 매출 채권이 증가했다?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증가는 아니죠. 이거는 일부러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고 자산을 늘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났는데 대표님이 가지고 가가지고 가지급금이 증가했다. 야, 이게 제일 심각한 겁니다.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 안에서 내부 통제가 잘 안 되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물이 지금 줄줄줄 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표님의 시한폭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언젠가 소득세로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있으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가지급금이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자산에.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불어나는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있고 이자만큼을 회사에다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은 기업은요. 금융권에서 대출도 안 나오고 기업 신용도도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인에다 입금을 해야 이 가지급금이 없어지는데 대표님들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법인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법인에서 낸 돈을 내가 가지고 와서 다시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올 때 급여로 받아올 거예요? 아니면 배당으로 받아올 거예요? 뭘로 받아올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을 없애려면 세금이 또 듭니다. 그죠? 소득세를 내든 배당소득세를 내든 근로소득세를 내든. 그래서 법인의 대표님들이 가지급금을 없애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꼭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한 10분 이상의 강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제목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급여를 높여서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가 낮을 때는 괜찮지만 급여가 좀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최고 세율이 45%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퇴직금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좀 나는 회사들은 퇴직금으로 계속해서 회사에 쌓아놓고 이걸 나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20%대 정도의 세율로 없애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비교적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 배당으로 매년 배당을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2천만 원 이하는 세금이 좀 비교적 저렴하지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이랑 합산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으면 이것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배당을 또 한 번에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또 같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은 상표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산을 회사에 넘겨서 요거를 또 줄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익 소각을 하거나 주식을 팔아서 회사에다 넣는 그런 방법도 있죠. 각각의 세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관리해 주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가지급금은 반드시 줄여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재무상태표로 대표님들, CEO 분들이 주의해야 될 3가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비율 분석으로 회사의 체력을 측정하고 현금 흐름이 잘 도는 회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없애시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재무제표 잘 보시면서 재무상태표 중에서 우리 대표님들이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